자, 아무래도 이거 고대 국가의 발전은 한 번에 다 끝나기 힘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너무 많아서 몇 분 남았는 될 것 같기도 하고 해봅시다. 계속. 자, 그 다음 이제 백제 봅시다. 백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자, 너네 머릿속에는 이게 들어있어야 돼.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 알겠습니까? 고구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이제 중국과 싸워가 낭랑부터 회복하고 막 이렇게 한번 위기도 겪었지만 이제 이렇게 관권이 강화되면서 국가 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입니다.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됩니까? 백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이제 뭐 자세하게 뭐 알려진 건 없습니다. 없고 특히 이제 일단 고이왕이라든가 이런 시절 관등 체제가 정비가 되거든요. 관등 체제가 갖춰지게 돼요. 이 관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실, 요건 좀,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흔히 고구려와 백제, 어느 나라가 더 강했냐.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구려가 더 강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았었어요. 놀랍게도 백제가 초창기에 발전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너네가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고구려가 더 센 거 아닌가? 세죠. 세지만 그 왕권 자체는 약했다고, 처음에는. 이해됩니까? 왜 백제는 처음에 왕권이 강했냐? 백제는 애초에 귀족 집단 자체가 약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백제의 건국 과정을 보면 있잖아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얘들이 어디서 왔어, 처음에는? 물론 고구려도 부여에서 내려온 계로부 집단이 주도를 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구려 안에 내부적인 어떤 귀족 집단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과정이 있었고, 백제 같은 경우는 한강유역으로 내려왔던 고구려의 또 유민이었어요. 유민. 온조하고 비류 집단.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걔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북제를 건국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왕권 자체가 더 안정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더 발전 속도가 빨랐던 거지. 왕을 중심으로 뭔가 수용하는 과정도 빠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관등 체제라고 하는 것도 쉽게 갖춰지게 되고요. 알겠습니까? 고이왕 시절에. 관등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귀족들의 질서, 다시 동아리로 돌아가가지고 얘들아. 채화나. 동아리들이 이제 6반에 다 모였어. 맞죠? 7반에 있는 동아리, 8반에 있는 동아리, 10반에 있는 동아리. 이제 다 중앙 집권화 돼가지고 6반으로 다 모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서열을 정해야죠. 서열. 맞죠? 맞잖아. 동아리 어떤 구성원이 많은 집단은 더 높은 집단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 수가 적은 7반이나 이런 집단은 밑에 내려가고, 순서가 정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관등이에요. 관등. 이해됩니까? 더 많은 무리를 가지고 있는 그 귀족 집단은 관등이 높아야겠죠. 쉽게 말하면 공무원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9급까지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귀족의 어떤 순서를 정하는 걸 관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옷 색깔도 그에 맞게 입죠. 이해됩니까? 모였으니까 네가 높아 내가 높아 옷 색깔 보고 딱 파악할 수 있게. 이해됩니까? 그게 관등입니다. 너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지. 궁궐에 들어갈 때 뭐 입고 들어가노? 궁궐에 너네 학교 올 때 교복 입듯이. 이해됩니까? 학교 올 때 교복 입고 가야 되잖아요. 너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궁궐에 들어갈 때는 관복을 입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왕이 주는 거거든요. 왕이 너 관복을 주는 거야. 그럼 그거 입고 궁궐에 들어가야 돼. 그냥 평상의 아무거나 입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학교 올 때 교복 사복 입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것처럼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자기 직급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안에서는 딱. 이해됩니까? 그게 관등이에요.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인 거지.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관등 체제가 정비가 되고, 근초구왕 때 아까 했던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알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구려도 격파했던 근초구왕입니다. 이 4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친유왕 시절에는 불교도 수용해요. 불교 수용. 불교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수용하죠. 요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요것도. 자, 우리 고대 국가에 있어가지고, 고대 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불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론 율령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알겠습니까? 불교가 왜 고대 국가에서 그렇게 중요했냐. 이게 단순히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당시 단순히 이게 불교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믿는 그런 종교의 의미가 아니고,
내가 어떤 비유를 드자면,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게 단순히 전화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죠. 채환아. 어떤 문제, 어떤 변화야, 이게, 사실은. 엄청난 변화인 거잖아. 채환아, 맞죠? 어떤 변화라 생각해? 폴더폰, 2G폰 쓰다가 스마트폰으로 바꾼다는 거 전화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닌지, 이게. 어떤 변화? 더 편리해졌어요. 네, 더 편리하죠. 당신들은 스마트폰을 쓰는 순간 유튜브의 세계와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 각종 앱들이 이제 당신들의 어떤 그 생활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배민,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과거에 이 고구려라든가 백제라든가 신라도 마찬가지야.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지만 어쨌든 불교를 수용하면서 고대 국가에서 중요한 어떤 문화와 예술과 철학을 갖다가 전부 다 수용하는 과정인 거야, 이게. 생각해봐, 채환아. 스마트폰 안 쓰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페이스북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뭐 유튜브 또 말고 얘기하면 얘가 못 알아듣죠. 2G폰 쓰는 애들한테는. 뭐야 그게 하잖아.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걸. 그것처럼 불교를 알고 이해하는 그런 국가와 모르는 국가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철학의 차이가 나요. 국가를 운영한 철학이라든가 문화적 수준의 차이가 확 차이 나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그 고대 국가에서 중요한 그 과정이었는지 너네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수용하느냐에 아느냐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종교를 받아들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 정도의 파급력이었었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비유를 들자면은 또 하나, 우리가 근대 국가로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잖아. 그냥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갖다가 근대 문화를, 근대 그 정치 체제라든가 이런 걸, 근대 무기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생존의 문제였죠. 이해됩니까? 그 정도였습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게. 그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발전해 나갔던 게 이제 백제고였고, 내무랑 시절은 이제 신라로 가볼게요. 신라도 마찬가지. 신라도 초창기에 이제 신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늦었던 거는 뭐냐면 거의 뭐 5세기, 6세기 왔어야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초창기에는 부족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신라 같은 경우는 왕위 자체가 고정적이지 않았죠. 박씨였다가 석씨였다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왕위가.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강하지가 않았는데 내부랑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독점해요. 알겠습니까? 황립. 자, 김씨를 중심으로 왕위가 고정됩니다. 알겠습니까? 내무랑 하면 안 됩니다. 내물 마리간 시절부터.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왕권이 좀 안정된 시기가 접어들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증왕 때부터는 중국식 왕호, 중국식 왕이라고 하는 걸 이때부터 사용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물 마리간이었습니다. 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촌스럽잖아요. 알겠습니까? 내물 마리간.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얘네들은.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중국식으로 이제 왕의 어떤 호칭도 바꾸면서 좀 더 이제 좀 세련된 국가 정치 체제를 갖춰 나갔던 거였지. 지증왕 때부터. 알겠느냐? 자, 그러다가 이제 법흥왕 때 알다시피 얘네들도 불교를 수용하죠. 불교를 수용하고 이 과정에서는 알다시피 2차도의 순교 이런 게 등장하는 거지. 2차돈 알고 있죠? 2차돈 순교. 응?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수용하려고 하는 왕의 입장과 불교를 거부하는 귀족들 사이에서 2차돈은 쓰러져 갔죠. 그냥 도대체 이 귀족들은 불교를 갖다가 안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왕과 귀족 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희생된 사람이죠. 뭐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이 우여곡절 끝에 신라도 불교를 수용하는 데 성공하죠. 뭐 이 과정 속에서 법흥왕 시절에 이 상대등이라고 하는 걸 설치해 가지고 어떤 귀족들의 어떤 입장들도 좀 세워주고. 알겠습니까? 상대등이 뭘까? 쉽게 얘기하면 귀족의 대빵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불교 수용은 좀 알아둬야 되겠죠. 법흥왕 때 수용했다는 거. 알겠습니까? 몇 분 남았나요? 18분.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법흥왕 시절에는 율령. 율령, 이거 좀 어떻게 의미 있게 전달할까요? 그냥 헌법이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냥 일단 그 수준에서 이해하세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동아시아사를 이해해야 율이 뭔지, 그 다음에 령이 뭔지, 격식도 있는데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율령, 격식 중에 율령이라고 하는 거는 형벌과 그 다음에 행정법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이 이때 수용됐다. 소수인방 때, 고려 소수인방 때. 백제는 언제였을까? 백제는 따로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알겠습니까? 대충 이제 뭐 관등체제가 들어오는 고이방 시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신라도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뭐로? 무슨 국가로? 고대 국가로. 다시 말하면, 부여하고 가야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 못 거쳤다? 부여하고 가야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국이라 부르지 않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고구려 백제, 이제 얘네들이 고대국가 된 거예요. 그럼 얘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죠. 알겠습니까? 서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너네 옛날에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 이런 좀 구체적인 내부적인 이야기, 좀 세밀한 이야기를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이제 삼국지 다투는 과정만 배웠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공부하니까 뭔 말인지 좀 연결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결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몇 세기? 이거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 하나 더 있는데 이거 하고 갑시다, 일단. 자, 4세기, 5세기, 6세기 얘기는 조금만 더 기다렸다 갑시다. 일단은 이 통치 조직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치 조직. 여기까지 이거 하고. 오늘은 얘들아, 몇 분 남았니? 아무래도 요것만 하고 마쳐야겠다. 다음 시간에 요거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중앙 집권적 고대국가의 발전은, 1시간 더 할게요. 요거 에피소드 1으로 하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사실 온라인에 올라가는 거는 3번 찍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내용이 많아요, 지금. 되게 많은 건데, 지금, 일단, 너네는 이제 2시간 만에 끝내야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냥 직접 하는 거는. 자, 일단 통치 조직의 정비, 삼국의 통치 조직. 딴 게 아니고요. 이 왕권이 강화된 시기에 왕만 있었던 건 아니고 귀족들도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다시 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왕만 통치하는 건 아니라고. 아무리 왕권이 강화된 시기라고 하지만, 요 시기는 그런 식으로 강화되어 가는 시기라고 하지만, 그 이외의 시기는 누가 다스립니까? 여전히 통치의 핵심은 귀족이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이런 왕들은 특이하게 왕권이 강화된 시기고, 나머지 시기는 사실상 이런 귀족이 또 지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왕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귀족들도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족들이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하는 얘기. 알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있기도 하고, 다른 나라는 의원 내각제가 있기도 하잖아요. 국회가 중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의회가 중심이거든. 국가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의원 내각제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귀족이라니까요. 귀족.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구려는 대표적인 귀족 회의 기관이 뭐가 있었냐면, 귀족 회의 기관. 다시 말하면 이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중재사를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왕권이 조금 약해지면 이게 중심이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자면 계속. 알겠습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는 제가회의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야, 제가회의. 백제는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관, 정사함회의라고 했어요. 정사함회의. 신라는 화백회의가 있었죠. 그런 것들 체크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귀족들 간의 어떤 그 질서, 이걸 관등체제라 불렀잖아. 관등체제.
체계라 불렀지. 체계? 체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대대로가 중심이었습니다. 대대로. 대대로 중심의 10여 관등. 귀족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뭐라 불렀다? 대대로. 알겠습니까? 빼빼로가 아니고 대대로 불렀고, 귀족의 최고, 대빵. 알겠습니까? 대대로라 불렀고, 백제는 상좌평이라 불렀어요. 백제는 상좌평이라 불렀다고. 귀족의 대빵. 알겠습니까? 귀족의 대빵. 상좌평이라 불렀고, 한 16관등, 16개의 관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등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화백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뭐라 불렀을까요? 화백회의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 여기. 여기 있네. 뭐라 불렀다고? 상대등이라 불렀습니다. 상대등. 알겠습니까? 상대등 이하의 17관등. 관등. 아니, 뭐, 관등이 뭐, 이까지 다 알 필요 없고요. 귀족들을 대표하는 게 누구였다? 요런 사람들이 귀족의 대표였다.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채환이 머리 쥐어뜯고 있습니다. 그만하겠어, 이제. 내가 저런 포즈 보면 내가 또 계속 수업을 하기. 어차피 뒤에 지금 우리 삼국의 그 경쟁 과정, 이제 얘기했잖아. 요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싸우는 4세기, 5세기, 6세기 하면서 통일 과정 얘기하려면 이것도 1시간 걸려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12페이지부터 지금 15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적어놨다니까요, 이걸. 알겠습니까? 그 다음 시간에는 요거 다음 이야기, 이제 삼국이 경쟁하고 통일하는 과정.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갈게요. 끝. 네, 끝. 내용이 많죠? 정리하세요. 네. 쉬었다가 다음 교시 들어갑니다.